반갑습니다. 예, 1921년 10월 26일, 이른바 11.6입니다. 그랬네요. 예, 11.6을 맞이해서 한길리서치 홍영식 소장님과 함께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론조사에서 어제 오늘 나온 결과들이 기존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기승전 어쨌든 윤석열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전혀 다른 이렇게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네. 조금 네, 차이가 네. 다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조사 기관은 현격한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초점을 보이고 있고 네. 그렇죠. 지금 조사가 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가상 대결이죠. 네. 가상 대결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두 번째,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는 가상 대결이 아니고 또 사자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조사 결과를 다 봐도 이제 많이 변화가 있는 조사가 있고 또 큰 변화가 없는 조사도 있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 윤석열 지금까지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하나만 윤석열이다. 당연히 윤석열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흐름이 불확실성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이전에 이낙연 후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다 앞서고 그 홍준표 후보는 그 가상 대결에서는 본선 가상 대결에서 좀 뒤처지고 이랬지만 보수 정당에 국힘의 후보가 누가 접합하냐 묻는 부분에서는 그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때 아마 주요했던 게 20대와 호남 지지가 높았잖아요. 그게 이제 역선택 논쟁이었죠. 예, 역선택 논쟁 나왔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홍준표가 더 높게 나오는데 가상 대결은 홍준표가 이기지를 못하고 윤석열이 이기니까 봐라 민주당 후보하고 가상 대결을 붙이니 홍준표가 안 되지만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하면은 앞서는 건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나 지지층이 지지했기 때문에 저기 그 역선택 즉 그런 효과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자에 홍준표 후보조차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조사가 몇 군데 조사가 나왔잖아요. 이 MBC에 전부 다 거의 다 23, 24일 날 이루어진 조사인데 코리아 리서치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민지코리아 그 조사가 아시아 경제 이 조사에서도 보면은 이 홍준표 후보만이 이재명 후보를 1대1 가상 대결에서 이기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사는 없었거든요. 그렇게도 나오고 그거는 이제 더 저기 가상 대결조차도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역선택을 지금 넘었다 봐야 되죠 지금. 가상 대결로 봐서는 가상 대결로 어떤 지지를 놓고 본다면 역선택으로만 지금 홍준표 지지율의 상승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지지율의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어난 게 전두환 이른바 전두환 발언과 개사가 논란.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말 실수하고는 좀 달랐다 봐야 되겠죠? 그 이전에도 사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있었는데 최근자에 그 발언 전후에서 지지율의 흐름이 좀 더 크게 오르는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발언이 전두환 발언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죠. 그거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근데 그것이 더 지지율 여론조사는 이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69%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70% 가까이가 부정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저기 후행 집회라고 했고 며칠 후에 나오는 조사를 봐야 이걸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나온 지지율로 봐서는 적어도 정도한 평가에 있어서만큼은 윤석열 후보가 실책이다, 크게 잘못했다. 그 이후에 사과하는 모습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반려견에 사과 넣은 이른바 개사과 부분은 악건이라 볼 수 있죠. 이 사과라는 것이 그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사실 이야기를 많이 만드는 게 이제 이 선거 전략 노이즈 마케팅이 선거에 좋다고 뭐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지만은 제일 단순한 방식이 노이즈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것이 많이 떠들면 떠들수록 이게 지지율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지지율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내가 기사를 보니까 그 해명하는 방식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법을 적용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걸 누가 했다 뭐 이걸 자꾸 했고 밑에 사람이 실수를 했고 바로 내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사람이 그 실수를 하고 바로 내렸다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묻는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다 본인한테 있다고 말했어요.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그게 있단 말입니다.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라도 그렇게 설명을 가야 되는데 자꾸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 변명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궁식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조직에서든지 책임자들은 위기관리 전략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그 트레이닝도 받거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검찰 조직에서는 위기관리 전략이 대책이 필요 없는 조직인 또 모양이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위기관리에 대해서 이거는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전두환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이 불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따지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이미 법적으로 이게 국가 내란 업무로 해서 그렇죠. 그 사형이었다 무기징역 됐잖아요. 그러다 특별 사면을 된 거지만 이미 역사에서 정치됐던 그건데 그걸 가지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은 자유니까요. 하지만 대선 후보가 그걸 갖다 불속 이야기나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를 뭔가 수습 해명을 해야 된다면은 그럴 때는 그게 이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이런 경우 뭐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이리저리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그냥 100% 그냥 무조건 사과를 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건데 사실 평생 검찰로 살아왔고 지금 대선 후보가 돼서 정치한다고 나왔지만 정치 지금 한지 몇 개월 돼요? 유치원도 못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 천연병으로서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고, 그러나 이거는 정치 천연병 이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이거는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할 때 사회 문제를 보고 정치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많은 걸 고려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사회적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데 특히 그 대선 후보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법으로만 커버할 수 없는 사실 사회라는 게 법에 의해서 움직여 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회가 움직이라는 게 법 위에 관습이나 상식이나 관행이나 여러 가지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런 걸 끝이나 다 포괄하지 못하더라도 법 논리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5.18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가 다 정리가 되는 문제인데 그걸 다시 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은 여러 가지 말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가급적 좋게 해석을 하고 이게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초보다 보니까 이런 실수는 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계속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게 큰 틀에서는. 근데 이번 발언을 보고 그것을 처음에는 유감 표명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유감 표명은 했는데 그 다음에 이른바 개사가로 딱 나타나니까 이게 국민한테 사과, 국민이 개냐? 뭐 이런 식의 성립 가능한 거죠, 이게. 잘 보세요. 우리나라 중도층이 지금 제일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 5, 60대. 그 당시 대학 이 대중화 교육이 진행되면서 했던 그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바로 전두환 시대 때 대학교 생활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전두환 시절을 보냈던 그 기억은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무렵에 그 세대에 보면은 중도층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보수 내부에는 큰 영향은 생각만큼 영향을 덜 미쳤을 겁니다. 문제는 지지율의 변화를 좌우하는 것은 중도층이란 말입니다. 바로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변수인데 이 윤석열은 내부 경선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그 발언을 했는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게 내부 경선을 두고 전략적으로 생각했는 건지 아니면은 생각 잘 그런 데다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지 나는 그게 지금 잘 판단이 안 써요. 설사 보수 내부를 두고서 전략적으로 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내 당심 경쟁에서 뒤졌을 때 당심을 또 확실히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당심에 앞서 있었던 후보가 굳이 그걸 이야기를 해서 당심을 더 잡겠다는 이런 발상을 했다면은 전략적으로도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선거 경험과 우리 지금 정치 정세를 바라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현재 마지막 경선 본선에서는 이 권리당원 50%, 민심 50%잖아요. 5대 5잖아요. 네.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심에서는 6대 4로 앞서고 민심에서는 4.5대 5.5로 이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요런 지금 모양에서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요게 지금까지 거의 다 이런 예측들이었어요. 김종인 후보 위원장이 하는 말이 결국은 윤이 될 거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잖아. 이게 그게 뭐냐면 당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도 잘 모르는 게 자기가 이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나서 이준석 당대표가 출범하고 나서 새롭게 들어온 권리당원이 28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5대5에서 권리당원 50%에서 반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상당한 수, 뭐 한 40에서 50% 사이가 젊은 층들이래요. 정당에서는 40대 이하면 젊은 층이거든요. 그렇죠. 예, 20, 30, 40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숫자가 전체를 보면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심이 본선의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바로 이 사람들, 새로 들어온 요 20대에서 40대 4분의 1의 타겟팅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마 승부처가 될 겁니다. 예. 근데 1차 경선 이후 2차 경선 때 아마 이준석 당대표 된 직후 한 8만 명한테까지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투표 표심에서는 어쨌든 윤석열이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7, 8만 명이 또 더 이제 원의 투표권이 새로 주어지죠. 그래서 3차 투표에서 이제 이 18만 명까지 더 합해져서 그리고 그 이전에 투표했던 젊은 세대들이 이 광주 발언, 이 정도한 발언에 대해서 어떤 그 판단을 할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하죠. 일반 국민들의 20, 30대 정서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마 윤석열을 후보를 평가할 거라는 가설 하나, 또 하나는 뭐가 하면은 그 층들은 젊은 층인데 일단 보수층들이에요. 보수층들이 그런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전제하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일반 국민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가상 대결이든 예를 들면 접합도 조사든 보면은 20, 30대에서 이 윤과 홍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그 20, 30대에서는 압도적인데 보통 보면 20, 30대 압도적이고 40, 50대가 좀 비슷하고 60대 이상에서 또 윤이 압도적이고 예, 이렇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20대 중에서는 30대 중에서는 보수화된 이 분들이 이 국힘을 지지하고 그렇죠. 이 후보들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최근에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그 사자 명예 훼손으로 계속 재판에 불려나가고 안 간다 했다가 뭐 간다 했다가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에 계속 장식됐었어요. 이야기했듯이 2030 시대는 전두환 그때 그 상황이라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뭘 네. 생각하냐면 그런 이미지 언론에서 비치는 이미지가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과연 이 윤석열 후보가 그거를 지금 그런 식으로 이슈화 시켜서 본선 경쟁에 굳이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왜 저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슈화 시키느냐. 저렇게 전략적 감각 없이 과연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냐는 회의감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표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100% 장담을 못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캠프에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이 굉장히 달변가로 생각한대요. 달변가하고 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특히 이런 이 대화에서는 이렇게 이 말잔치에서는 자기가 확실한 어떤 지금까지 이 우월함이 입증돼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랬다 보니까 이게 지도가 만만찮죠. 자, 예. 그 평소에 나눴던 그 대화의 상대자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하고 같거나 이념적으로 평균적인 집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통했다면은 맞는데 그것이 만에 하나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나 눈높이가 다른 특수 집단의 이야기에서 이야기됐다면은 그 달변이 오히려 하면 할수록 일반 국민들 간의 거리감을 더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진영, 진보도 마찬가지고 보수 진영이 제일 문제가 자기네들 보수층 내에서 특정 집단끼리 저끼리 이야기하고 동의를 해놓고 그것이 마치 국민들한테 다 통용할 수 있는 것 같이 일반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토비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말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동의를 해도 국민들 시각에서 안 맞으면 그거는 바로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달변이라는 것은 뭐 친구들 간의 달변은 여러 사람이 있죠. 뭐 근데 그것을 갖고 윤석열 그 말을 잘하고 뭐 그걸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윤석열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그 화술 이런 것하고는 지금 드러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불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 후보 쪽에는 빨리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윤석열 후보는 말을 안 하는 거나 아끼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근데 뭐 후보가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앞으로 역병옥이라 이야기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이제 주는 것이고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 않나 저는 이렇게 그 보여지고요. 이 여론조사 그 설문이 가상 양자 대결을 전제로 해서 네 후보 중에서 누가 경쟁력 있는가를 묻는 사지선다형을 채택했다는데 상당히 좀 봉합된 것 같아요. 봉합이고 사실상 홍준표 아니죠 그거는. 그건 뭐 무슨 앞에 뭐를 이야기했든 말든 간에 그건 안다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럼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그 실험만큼이나
내가 볼 때는 저 단일화 여론조사 해산도 그만큼은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앞에도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은 응답자들이 봐서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거나 그거를 앞에 다 냄새를 풍기는 그런 문구를 왜 넣습니까? 어차피 4명 중에 하나 고르는 질문을 할 건데 차라리 단순하게 다음 국민의힘 지부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딱 한마디로 끝내야 할 문제를 그보다 더 못한 질문이 되고요. 자기들은 이제 가상 대결을 1대1을 전제로 해서 사지선다형이 자기들한테는 그나마 유리하지 않나 생각했겠죠. 그거는 뭐 그래서 내가 전문가로 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건 그냥 저 홍준표 안보다 더 못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앞에 물은 게 역선택이 벌어질 가능성은 사람들 그 연습 때 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조사 방법상 이 조사가 누구가 조사하는지를 몰라야 돼요. 근데 앞에다가 그런 식으로 여러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잘해놓으면 사람들이 딱 들어보면 이거는 무슨 조사구나 금방 알아버리겠다. 네. 그러면은 생각 없던 사람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홍준표 트랙에 말려든 거예요. 이건. 그 홍준표 보면 뭐 세게 이야기했대요. 자기 사지선다형을 안 가면 중대 결단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근데 홍준표도 뭐 이래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본인도 할 말 없는 게 이래요. 여론조사가 보면은 4명 조사하면 홍준표가 없어요. 이재명 넣어갖고 조사하면은 윤석열이 없어요. 네. 이제 그거는 그런 조사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랬죠. 경향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지금 이 역선택 방지 이 이야기도 역선택 문제는 과거 국민의힘 보수 정당 역선택 다 했었어요. 민주당 여론조사 역선택 안 하는 경우 있던가요? 없어요. 역선택 문항을 안 넣는 선거 여론조사가 아예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왜 역선택 문항을 없앴는지 아세요? 탄핵 당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보수 그 이전에 새누리당이었나요? 뭐 지지율이 그냥 떨어지면서 특히 2030 세대 지지율이 그냥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경선 여론조사를 맡기면은 지지율은 떨어져도 경선 여론조사는 20대가 국민 그 통계 분포에 맞게끔 20대 비율만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겠다. 조사를 아무래도 20대를 해도 그 숫자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조사기관들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 조사를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돈을 엄청 많이 벌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역선택 문항을 없애버리자 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의 편의상 없어진 거예요. 사실 지금 여론조사에도 역선택 문항 없어진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뭐 옛날부터 역선택 문항이 없었다 그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대체로 전부 다 자기 당 지지자 무당파만 가지고서 경선 조사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 여론조사 특히 단일화의 여론조사 문항 유명한 게 이제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잖아요. 그때도 가상 대결로 물어봤을 때는 정몽준 후보 유리했고 접합도 이게 이해창 후보가 맞붙을 사람이 두 분 중에서 누가 접합하냐 이게서는 노무현 후보가 이기는데 설문지가 후자 쪽으로 되어버렸잖아 이게. 근데 이제 이 단일화라는 거는 후보 경선 조사라는 거는 후보들 간 합의 사안이지만 원칙적으로 뭐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후보를 뽑는 것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경선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당내 의견을 반영하면 당원들끼리 하면 돼요. 근데 당원끼리 했더니만은 그렇게 뽑아놓은 후보가 본선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이 있는 후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갖고 취지만 놓고 본다면은 경쟁력 쪽에 놓고 보면 가상대결을 하는 게 실은 맞죠. 그게 의해서 1%더 표를 받아올 후보를 내야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국민의힘 내 경선 여론조사 논쟁이라 룰은 제가 보건자는
조사 방문 노선은 과거 관행이나 조사 방문 노선 그 취지를 놓고 볼 때도 별로 그렇게 부합하게 논의가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째 여론조사는 정해졌고 지금 이제 뭐 11월 합의 5일이죠. 게임의 룰의 문제니까 양진영이 합의를 해서 그대로 이제 조사 기간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선거 투표에 들어가지고 5일날 발표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조사는 아마 곧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아마 먼저 끝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보다도 예, 그렇게 알고 있어서 뭐 지금 아마 지금 현재 또는 하루 이틀 후에 민심이 그대로 아마 여론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 3일 동안에 그거를 윤석열 후보에서 반전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이제 반전은 아니더라도 현재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적어도 저지. 사실 전번에 추석 직후는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가다 정체하는 형국을 보이다가 다시 지금 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다시 뛰게 하는 그 모티브를 윤석열 본인이 제공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뛰고 있는 이 지지율세를 적어도 안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정도 수준이라도 그나마 묶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집사부 일체라는 그 공중파에 나와서 거기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서울법대 다닐 때 모의 재판을 해가 전두환을 자기가 이 사형 구형인가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도망갔다고 그 마치 아주 그 민주화 투사 역할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60대, 50대, 아마 40대 후반은 전두환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굉장히 지금도 그냥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그거를 차라리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방송에 나와서 차라리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지를 말던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논리와 일반 다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상반된 판단을 하는 거로 대중들한테 비친다는 거는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대중은 어떤 이야기를 어떤 기준에서 어떤 가치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있는 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건 굉장히 안정감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일관적으로 있게 안정감 있게 끌어가는 것이 지도자한테 기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 윤석열 후보한테 반전 카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반전 카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TV 토론은 남았을 건데. TV 토론이 지금 마지막에 하는 TV 토론은 전국 단위로 하게 되겠죠. 서울 언론이니까 거기 이제 토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거기서 글쎄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광주는 사과를 하든 거기에 대한 재해석을 하든 제가 보기에는 광주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더 이상 뭐 사과는 해야겠죠. 사과 외에 다른 자꾸 거기에 설을 달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얘기해 두고 본인이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면서 가장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시점의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결국 그건 뭐 딴 거 있겠습니까? 현 정부와의 어떤 그 강한 대립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반전 카드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 성향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말하자면은 그 문재인 정부에게 그 강력하게 이렇게 그 조국과 추미애 법무장에서 대항했듯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윤석열이 그거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을 건데 지금 본인은 그 대장금에 그 이전에 그 수사할 때 그 주임 검사입니까? 그것으로서 덮었다고 이야기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더 공세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그거 해명하라. 예를 들면은 대장동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지금 잘 활용이 못 되고 있다. 이제 법과 더불어 현 정부에 대한 반기활성 카드인데 지금 법을 다루는 사람은 윤석열과 다른 거 아니에요. 원희룡도 법을 전공했고 홍준표도 법을 어떤 모르시게 검사하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도 크게 변별력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땅한 지금 반전의 카드는 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상황 관리, 현 상황에서의 어떤 지지율의 어떤 급작스러운 지지율을 더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현 상황만큼으로 잘 관리를 해서 며칠간을 시간을 잘 보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꼭 민주당 이 경선 마지막 상황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이기겠지만 막판에 가서 굉장히 혼이 나면서 경쟁자가 급격하게 따라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이길지 뭐 못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이기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그때 이제 50% 50.29. 그 50% 넘냐 못 넘냐는 문제는 0.2% 정도를 갖고서 간신히 극복을 했듯이 제가 볼 때는 1, 2차보다도 오히려 격차가 더 좁혀지면서 이겨도 굉장히 50%는 뭐 안 넘는 걸 말할 것도 없겠고. 아니 이거는 이제 결선 투표가 없으니까. 예. 결선 투표가 없으니까 저기 1, 2차 경선보다도 잘못하면은 격차가 훨씬 더 줄어들면서 간신히 이기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예, 가장 또 타이밍 있게 홍준표 후보는 그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은 선거 중립을 지켜달라. 지금 자기한테 가장 알킬레스 건이거든요. 지금 당심이 정리되어 있다는 게 제가 듣기로는 그 옛날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실제 지역 정치판을 갖다가 이 지구 흔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반이 윤석열로 이미 정리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사실은 정치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당협위원장들을 지지를 끌어낼 수는 절대적으로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 있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 홍준표 후보를 시근거리에서 당협위원장은 아니더라도 참모로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많이 지금 떠나버렸어요. 어찌됐든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이고 있던 사람도 지금 보면은 떠나거나 보통 다시 이제 깃발을 들면 다시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그게 이제 이른바 홍준표 후보가 독다이다, 독약청천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본인은 워낙 깨끗하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원칙과 소신과 깨끗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웠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진짜 깨끗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그렇다면은 그 달리 해석하면은 떠났거나 결집하지 않는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설명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일반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결국 모든 책임이 떠난 사람들한테 있는 거고 사람이 안 모일 수밖에 없구라는 그런 의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이 당협위원장들한테 그런 그 세몰이 또는 이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립을 요구를 하지만 사실 그게 지금 최고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의 약시세를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예. 하여간에 지금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은 현재 정권 유지보다도 한 20%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상 대결로 보면은 여전히 다 오차 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렇죠. 20%까지 안 가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조사를 해보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민심이 야당 후보 지지는 60% 선이고 그 다음에 정권 유지를 바라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 지지는 86%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결집도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민심은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층 네.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있다는 일정 거죠. 부분 그거를 저희 이재명 후보가 흡수를 하고 있는데 경선 때 이재명 후보는 계속 문재인 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비문의 스탠스를 갖고 왔어요. 본인은 선언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지지자들은 그런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해석하면 그는 좀 착오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역시 본선도 예측 불허다. 그리고 삼지대 후보들이 또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불확실은 더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제3지대 후보들도 이제 본격적인 어떤 대선 출마 길을 거하기 때문에 양자 대결뿐만 아니라 사자 대결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을 때는 역시 서울 재보선의 가장 큰 그 결정적인 영향력이었던 후보 단일화 문제가 또 이후에는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한 대로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이 기존의 기승전 윤에서 이제는 예측 불허의 어떤 이 상황으로 갔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새로 들어온 그런 젊은 층의 권리당원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과 홍 사이에서 의견 표명을 할지 지지 표명을 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